실제로 제가 직접 고배울 현미경을 통해 랑의 무브먼트를 심층 검토해본 결과 화려한 각인과 피니싱 사이에서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여러 개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파텍 필립을 바라보는 컬렉터들의 시선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는데요. 레이저 각인의 도입, CNC 머신의 비중 확대, 전통적인 금속 대신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 채택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6년 현재 파텍 필립이 역사적으로 획득한 주요 특허는 100개가 넘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어드밴스드 리서치 부서를 통해 실리콘 소재 관련 특허를 쏟아내며 전통의 가치 위에 첨단 소재 공학을 결합한 독보적인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죠. 수많은 혁신 중 파텍을 상징하는 3가지 결정적 특허를 꼽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스피로맥스 금속 소재의 한계를 넘어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자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실린바라는 실리콘 기반 소재를 활용한 밸런스 스프링 기술입니다. 기계식 시계의 숙명과도 같았던 외부 환경의 간섭을 소재 혁신으로 정면 돌파한 사례입니다. 애뉴얼 캘린더는 20세기 시계업계에서 가장 영리한 발명 중 하나였습니다. 완전한 복잡함과 단순함 사이에 실용적 간극을 파고들어 1년에 단 한 번만 조정하면 되는 메커니즘을 창조해낸 것이죠. 기존 시계들이 나사를 조여 오차를 맞췄다면 파텍은 밸런스 휠 테두리에 회전 가능한 줄을 달아 관성을 조절하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특히 이 무게줄을 휠의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배치해 공기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였죠. 이는 레귤레이터가 없는 프리스프렁 방식의 시대를 열었으며 오늘날 대다수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사용하는 밸런스 시스템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결국 파텍 필립의 기술력은 단순히 복잡한 기능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제 시계에 적용해 검증한 뒤 시간이 지나면 양산 무브먼트에 적용하는 체계적인 기술 발전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텍에 10점을 주지 않으면 어느 브랜드에 10점을 줘야 될까? 라는 생각으로 자신있게 10점을 주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거 이외에도 파텍 필립은 최초의 퍼페추얼 캘린더 손목시계, 최초의 스플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등 현대 하이엔드 워치의 기준이 되는 기능들에서 언제나 선두주자였습니다. 특히 쿼츠 파동으로 기계식 시계의 산업이 고사 직전이던 1980년대 후반 미니 리피터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공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 항목에서는 10점 주겠습니다. 랑의 기술력 역시 파텍 못지않게 할 얘기가 산더미지만 1990년 재설립 이후 불과 30년 만에 어떻게 하이엔드 정점에 올라섰는지 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랑의 결벽증을 상징하는 제로 리셋 메커니즘인데요. 파텍이 최근에야 뚜르비용 모델에 핵 기능을 넣기 시작한 것과 대조적으로 랑에는 이미 오래전 용도를 뽑는 순간 초침이 즉시 12시 방향으로 복귀하여 멈추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심지어 최신 라인업에는 동력이 다해 시계가 멈추는 순간조차 초침이 품위 있게 12시 포지션에 정지하게 만드는 자동 제로 리셋 기능을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랑의 기술의 결정체는 크로노그래프에 있죠. 다토그라프의 메커니즘은 현존하는 최고의 워치메이커 필립 주포가 레거시 브랜드들 중에서는 최고의 크로노그래프라 극찬했을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랑에는 단순히 정교한 조작감과 아름다운 무브먼트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파텍이 1923년 스플릿 세컨즈의 시대를 열었다면 랑에는 이를 현대 기계 공학의 한계까지 밀어붙여 2018년 트리플 스플릿을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 분, 심지어 시간 단위까지 스플릿 측정이 가능한 이 메커니즘은 전 세계에서 오직 랑에만이 구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태엽의 힘을 일정하게 전달하는 레몽토아 시스템을 자이트베르크와 같은 모델에 적극 도입하여 기계식 디지털 워치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고 휴대인 체인 같은 복잡한 기능을 현대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파텍이 우아한 착용감과 전통적인 시간 표현에 공을 들인다면 랑에는 철저히 기계공학적 완성도로 승부하는 브랜드입니다. 랑의 기술력에는 주저없이 9.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착용감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랑에는 어떤 시계를 차도 전반적으로 무브먼트들이 두껍다 보니까 착용감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주기는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1점을 깎은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 유지 부분에 있어서 제로님께서 이 부분을 파텍을 어느 정도 비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 대형 럭셔리 브랜드를 보면 리테일 가격과 애프터마켓 가격 사이에서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브랜드가 과연 몇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B 주륜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파텍 필립은 여전히 하이엔드 시계 시장의 중심에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 시장만 봐도 그렇고요. 파텍은 오랜 시간 동안 경매에서 최고가 기록을 꾸준히 경신해온 브랜드이며 지금도 중요한 시계 경매에서는 항상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점만 봐도 브랜드의 역사적 가치와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현실적으로 얘기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많은 전통적인 파텍 컬렉터들이 스포츠 라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노틸러스나 아쿠아넛 같은 모델들이 높은 리세일 밸류를 형성하면서 브랜드 전체의 애프터마켓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델들이 파텍 컬렉션의 평균적인 가격 방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텍 필립이 모든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뛰어난 가격 방어력을 가진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단순히 가격을 잘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하이엔드 시계 시장 가격의 흐름 자체를 이끌어가는 브랜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텍 필립에 8점을 주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점수부터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파텍 필립의 가격 유지력, 제 점수는 7.5점인데요. 만약 3년 전에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거의 10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원화 약세와 수차례 단행된 가격 인상의 여파로 파텍 필립의 프리미엄 지형도는 철저히 스포츠 라인 위주로 재편되었습니다. 현재 아쿠아넛, 노틸러스, 큐비터스는 모델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2배가 넘는 프리미엄이 형성되었지만, 과거처럼 칼라트라바나 일반 컴플리케이션 라인이 웃돈이 붙는 상황이 아닌지는 이미 몇 년 되었죠.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기 스포츠 모델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비인기 모델 구매 이력을 따져보면 이야기는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른바 비인기 모델을 먼저 구매한 뒤 스포츠 모델을 수령하는 전체 과정을 자산가치 기준으로 환산하면 사실상 손해에 가깝습니다. 물론 감가를 떠나 파텍의 시계 자체를 사랑해서 원하는 모델들을 순차적으로 들여오는 컬렉터라면 나쁠 것이 없는 선택이 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가 극악인 스포츠 라인을 제외하면 감가가 꽤 발생함에도 제가 7.5점이라는 준수한 점수를 주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형 및 희귀 모델의 시세 때문입니다. 파텍의 레어 핸드크래프트, 특정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스토리가 담긴 빈티지 모델들은 개체수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브랜드라는 상징성 덕분에 수요가 꾸준히 높습니다. 이는 말씀해 주셨지만 경매 시장에서 매번 놀라운 낙찰가로 이어지며 파텍의 브랜드 파워를 공고히 하는 지표가 됩니다. 지금 당장 매장에서 1차 구매를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죠. 하지만 파텍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맡아둘 뿐이라는 그들의 마케팅 메시지처럼 결국 장기적 소장 가치만큼은 확실하다는 믿음을 주는 유일한 브랜드라는 점이 이 점수의 근거입니다. 코로나 시기만 하더라도 랑의 구형 모델들의 중고 시세는 그야말로 해자라고 할 만큼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구형 모델들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늘어났고 시세 역시 꽤 많이 상승했죠. 문제는 21년부터 24년 사이에 단행된 과도한 가격 인상, 그리고 오디세우스나 인기 한정판을 받기 위해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끼어 사기를 했던 비인기 모델들입니다. 이런 물량들은 실사용 목적인 엔드 유저에게 가기보다 처분 목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신품금임에도 리테일가의 반값 정도에 거래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매장에서 1차 구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중고로 구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퀄리티의 제품을 매장가 대비 반값 정도에 산다고 하면 꽤 솔깃한 제안이 아닐까 싶어요. 현재 정규 라인업 중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건 오디세우스 스틸뿐이며 한정판조차 몇몇 루멘 시리즈와 한스베르쿤스트 시리즈를 제외하면 의미 있는 프리미엄이 형성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는 랑에에게 6점을 주겠습니다. 저는 이 항목에서는 랑에에게 4점을 주겠습니다. 물론 감가 자체는 랑에만의, 파텍만의 문제는 아니죠. 대부분의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 역시 리테일 가격 대비 애프터마켓에서 어느 정도의 하락을 겪는 건 매우 흔합니다.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요. 말씀드린 파텍 필립도 스포츠 라인을 제외하면 감가가 발생하는 모델들이 다수 존재하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랑에의 경우에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 전체의 평균 리세일 밸류를 끌어올려줄 레귤러 모델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랑의 라인업에서 그 역할을 한 모델은 사실상 말씀하신 오디세우스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문제는 이 모델조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번들링 조건이 붙거나 일정 수준의 구매 이력이 있어야 배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디세우스는 하나만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정판 모델들이 있잖아요. 한정판 모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또 추가적인 많은 번들링이 필요한 거죠. 파텍의 경우엔 퐁당퐁당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받고 하나 사면 하나 받고. 근데 랑에는 프리미엄이 붙는다, 뭐 이런 전체적인 가격을 견인해주는 시계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 루멘이 됐거나 한스베르쿤스트가 됐거나 아니면 오디세우스 티타늄이 됐거나 오디세우스 크로노그래프가 됐거나 허니골드가 됐거나 그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더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제가 듣기론 거의 10억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것도 사실 다 랑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객마다 번들링 해야 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꽤 좋은 조건의 한정판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기준이 일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 유지 면에서 좋은 모델을 받지 못한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파텍을 콜렉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양한 스포츠 모델들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제 랑에를 콜렉팅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다양하게 받았다는 분은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좋은 모델들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흔히 잘 팔리는 브랜드 특유의 오만함은 롤렉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파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데마픽에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국내 두 곳의 수입사나 셀러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제가 직접 겪고 들은 파텍 매장의 경험은 형편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식의 부재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고의 시계를 판다면 그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춰야 하죠. 하지만 현장의 일부 직원들은 교육 자료를 단수 암기한 수준에 그칠 뿐 기술적인 디테일에 깊이 들어가면 금세 미천이 드러나곤 하죠. 진짜 문제는 그 얕은 지식으로 도리어 고객을 가르치려고 드는 도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텍이라는 이름값 때문에 시계를 잘 모르는 채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고 굳이 높은 수준의 응대가 없어도 판매에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헤리티지와 장인 정신을 내세우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 없는 물건에 수억 원을 쏟게 하는 브랜드라면 수입사 역시 그 품격에 맞는 응대를 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이는 파텍뿐만 아니라 롤렉스, 오데마픽에도 마찬가지지만 고객들이 매장 직원들에게 자세를 낮추며 귀한 모델 좀 팔아달라고 요청하고 특별한 응대 없이도 판매가 소홀했던 구조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고객들에게는 재고가 한정적이라 어쩔 수 없다고 선을 긋더니 해외 래퍼 오프셋이 내한하자마자 풀팝의 노틀러스를 쥐어주고 SNS에 자랑글까지 올라오게 만든 건 국내 컬렉터들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었죠.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고 해당 매장에서 구매 이력을 쌓지도 않은 사람이 단지 유명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귀한 모델을 제안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버블 당시 콧대덥게 고객을 대하던 매장들이 수년간 누적된 형편없는 응대 그리고 원화 약세와 가격 인상이 겹친 지금의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전 이 항목에서 2점을 주겠습니다. 제로님이 처음부터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순화해서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올로케이션 시스템은 한국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파텍 필립이 단독 부티크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대부분 백화점 내 매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브랜드가 가진 역사나 철학, 컬렉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백화점 매장의 한 코너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파텍 필립다운 브랜드 경험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배분 시스템 자체의 불투명성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 모델의 경우 일반적인 리테일 구조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1단계에서 세일즈 어소시에이트가 고객 우선순위를 추천하고 2단계에서 딜러 매니저가 이를 검토하며 경우에 따라 파텍 본사의 배분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이야기됩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노틸러스나 아쿠아넛 같은 인기 모델의 경우 딜러조차 언제 몇 개가 들어오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객과 딜러사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파텍 수입사 자체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저는 5점을 주겠습니다. 랑에는 저에게 그야말로 애증의 브랜드입니다. 여러 번 구매해본 만큼 에피소드도 많지만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번들링인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예시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랑의 유일한 스포츠 라인인 오디세우스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 8천만 원 정도의 구매 이력이 요구된다고 하고 이 조건이 충족되어도 약 7년 정도를 대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수요가 많은 모델일수록 번들링을 요구하는 금액이 과해진다는 점, 그리고 이 기준이 소위 고무줄이라는 점입니다. 고객마다 조건이 다르고 기준이 불투명하다 보니 컬렉터들 사이에서 정보가 공유되는 순간 나는 더 많은 돈을 썼는데 왜 그 모델을 받지 못했나 라는
박탈감과 불만이 터져 나오죠. 브랜드가 스스로 고객의 충성도를 갉아먹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매장 직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본사가 결정한 배정 결과를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이니까요. 오히려 까다로운 조건을 전하며 고객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들이 가장 난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불투명한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그 화살은 결국 브랜드 전체를 향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 매장 경험에 있어서는 3.5점 이상은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런 번들링 구조는 사실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라기보다는 뭔가 매출 관리 중심의 단순 리테일링 방식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랑의 번들링 방식이 정책 문제를 넘어서 브랜드 자체가 말하는 철학과 실제 판매 방식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랑해가 정말 장인 중심의 브랜드라면 시계의 가치로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데 현재의 구조에서는 오히려 구매 이력과 배정 시스템이 더 큰 역할을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쨌든 고객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요.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불편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와도 연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좀 부정적으로 5점 주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파텍 필립이 여전히 시계 왕국의 왕자를 지키고는 있지만 랑해의 매서운 추격과 파텍 스스로가 자초한 아쉬운 지점들이 점수차를 좁힌 결과라고 봅니다. 파텍은 브랜드 역사와 컬렉션 구성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며 랑해를 크게 앞섰습니다. 품질, 서비스, 기술력 부분에서는 두 브랜드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하이엔드 브랜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가격 유지력과 브랜드 경험 측면에서는 파텍 필립이 월등한 평가를 받아 시장 내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국 브랜드 역사적 상징성과 자산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분들에게 파텍 필립은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반면 남들의 시선보다는 무브먼트의 마감한 점, 독일 공학의 집요한 완성도의 매력을 느끼는 진성 컬렉터라면 랑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랑해는 타협 없는 마감과 독일 공학의 정수를 전 모델에 예외 없이 쏟아붓지만 불투명한 번들링 정책과 냉혹한 중고 시세라는 현실적인 벽이 컬렉터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전통의 권위에 안주하며 실리를 챙기는 파텍을 선택할지 아니면 시장의 불리함을 감수하고라도 장인 정신의 정점을 소유하는 랑해를 선택할지는 소비자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창에서 확인하겠습니다.